이순진 합참의장 후보자의 역사인식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에 출석한 이순진 후보자는 5.16을 쿠데타로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선뜻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콜트 악기, 콜택 노동자들이 무기한 단식에 돌입했습니다. 노동자들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사측의 부당해고를 노동조합의 책임으로 왜곡했다면서 사과를 들을 때까지 단식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이 5일 뒤 북한 노동당 창건일에 최고위급 대표단을 파견하기로 결정하면서 북측이 장거리 미사일을 쏘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반도 정세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집중 분석 시간에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K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 인사청문회에서 빠지지 않고 있는 단골 질문이 있습니다. 5.16을 무엇으로 불러야 하는가? 쿠데타, 군사정변 등으로 기록돼 있는 역사적 사실이지요. 하지만 오늘 인사청문회에 출석한 이순진 합참의장 후보자는 여느 후보자들과 마찬가지로 쉽게 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아는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질의에 개인적인 입장을 되풀이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공인의 입장에서 5.16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합니다. 이순진 합동참모본부 의장 후보자는 오늘 오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5.16을 쿠데타라고 명시한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자신의 석사 논문에서 5.16 쿠데타를 군사혁명으로 표현해 군사독재를 미화했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이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오늘 오전 인사청문회에서도 5.16 쿠데타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이 쏟아졌지만 이 후보자는 개인적 의견을 밝히는 건 적절치 않다며 구체적인 답을 피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5.16에 대한 이 후보자의 명확한 입장을 요구하며 이 후보자를 압박했습니다. 이렇게 5.16 군사 쿠데타라는 것은 역사적으로도 다 정립되어 있고 공시가 된 건데 그 답변하기가 힘들어요? 개인적으로 다양한 평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여기에서 개인적인 견해를 밝히는 것은 어떻게 개인적인 견해입니까? 지금 합참의장이 되실 분인데 앞으로 군을 통솔하실 분이 아닙니까? 하지만 이 후보자의 입장이 끝내 변하지 않자 새누리당 정두원 국방위원장이 정회를 선언해 청문회는 오전 11시 40분쯤 중단됐습니다. 야당 국방위원들은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후보자의 명확한 답변 없이는 청문회를 재개할 수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야당은 물론 여당까지 이 후보자의 발언 태도와 입장 변화를 촉구했고 이 후보자는 결국 2시간여 만에 말을 바꿨습니다. 그러면 이 군사 정변은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뜻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 그 답변을 하시는 것이 왜 그렇게 힘들었습니까? 오전에 답변 드린 후에 많은 고뇌를 하면서 그게 그렇게 많이 고뇌할 문제입니까? 이 후보자의 사과로 간신히 청문회는 재개됐지만 5.16 공방으로 시간을 보내느라 청문회는 정작 후보자 검증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못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이 밖에도 비무장지대 목함지뢰 사건이 북한의 소행으로 밝혀질 당시 제2작전사령관으로 재임하면서 골프를 친 상황에 대해 사과했고 일본 안보법제에 따른 전시작전계획 수정에 대한 입장 등을 밝혔습니다. 국민TV 뉴스 아는필입니다. 과거 논문에 5.16은 혁명이다 이렇게 적은 적이 있거든요. 그러시죠? 다양한
평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여기에서 개인적인 견해를 밝히는 것은 어떻게 개인적인 견해입니까? 지금 합참의장이 되실 분인데. 아니 성공한 구대 아니, 무슨 눈치를 보시는 거예요? 성공이잖아. 그게 역사적 평가 아니야? 박주서도? 예, 우리도 다른 의원님께서 진행하시더라고요. 내 말이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배우는 거잖아. 성공한 구대권 성공이라고. 성공한 구대권 성공이라고. 성공한 구대권 성공이라고. 북한이 5일 앞으로 다가온 노동당 창건일에 축포, 즉 장거리 미사일을 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중국이 창건일 당일에 최고위급 인사를 내세운 대표단을 파견한다고 밝혔기 때문인데요. 냉랭했던 북중 관계에 모종의 변화라도 생긴 것인지, 향후 한반도 정세는 어떻게 돌아가게 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동북아 평화협력연구원 원장인 우석대학교 전현준 교수와 상세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스튜디오에서 네. 오랜만에 예, 뵙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예, 중국이 류인상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 상당히 권력 사율이 높은 인물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을 대표로 해서 대표단을 파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중국 대표단이 가 있는데 미사일을 발사하지는 못하지 않겠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사실 이제 북한이 중국이라든가 러시아에 고위급 초청을 했는지 당창건 70주년 기념식에 이런 의문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정확한 보도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중국의 고위급 인사가 가지 않는 것 아닌가 하는 이제 관측들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유인산이라고 이제 정치국 상무위원이면서 당 서열 5위입니다. 예. 굉장히 고위급이죠. 이런 분이 가게 돼서 그동안에 뭔가 물밑 접촉이 좀 있었구나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예. 그동안에 북한이 사실은 핵실험뿐만 아니라 장거리 미사일, 우리는 장거리 미사일이라고 그러지만 북한은 이제 위성이라고 그럽니다. 위성을 발사해서 우주 공간을 평화적으로 이용할 권리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로켓 발사를 또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관측들이 또 많았어요. 근데 현재까지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할 그런 어떤 행동이라든가 징후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역시 여러 가지를 또 고려를 했을 것 같아요. 첫째는 이제 중국을 고려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중국은 아무래도 이제 G2 국가, 미국에 필적할 만한 그런 이제 큰 힘을 가진 나라이기 때문에 특히 동북아에서 뭔가 역할을 해야 한다는 그런 압박을 많이 받고 있었거든요. 근데 북한이 그동안 3차 핵실험이라든가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함으로써 중국의 위상이 좀 많이 깎였었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 만약 또 10월 10일 날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를 해서 유엔 안보리 제재가 논의가 되고 그러게 되면은 중국 입장이 굉장히 난처해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아마 물밑 접촉을 통해서 북한과 조율을 한 것이 아닌가. 대신 그동안에 좀 껄끄러웠던 그런 관계들을 청산을 하고 이제는 고위급을 보내서 축하 사절단을 보낼 테니까 좀 자제를 해달라는 그러한 얘기를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둘째는 북한 입장에서도 보게 되면은 사실 또 장거리 미사일을 쏘게 되면 유엔 안보리 제재가 나올 것은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김정은 정권 들어서 경제에 올인하고 있거든요. 물론 핵실험도 했지만은 민생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김정은 제1위원장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백두산 영웅청년 발전소라든가 평양 건설이라든가 이런 모든 분야에서 지금 국민의 어떤 지질, 주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사일을 발사하게 되면은 그동안에 그나마도 중국과의 관계 속에서 그런 대로 경제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중국이 또 제재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북한도 좀 자제를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맞아떨어져서 이번에 중국의 고위급이 가고 북한으로서는 그런 소위 말하는 축포, 도발, 그걸 하지 않는 그런 타협점이 찾아졌지 않았을까. 예. 그렇게 한번 추측을 해봅니다. 추측입니다.
다음은 10월 11일 지켜봐야 됩니다. 예. 물론. 예.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북중 관계가 예전 같지 않다라는 관측이랑 분석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렇죠. 결국에는 서로의 이익을 조율하다가 이렇게 새로운 액션을 취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한중 관계는 굉장히 좋거든요. 예. 6차례에 걸쳐서 한중 정상회담을 했지 않습니까? 예. 이건 역사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북한과 중국은 한 번도 지금 정상회담을 하지 못한 그런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사이가 나빴습니다. 특히 시진핑 주석이 등장을 하면서 이제 김정은 제1위원장도 왜 그런지 저도 잘 이해가 안 갑니다만은 2013년 2월 달에 핵실험을 또 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시진핑으로서는 자기 세대 10년간 하지 않습니까? 중국의 주석은 10년간 시작하는 그런 해에 그런 일을 저질러서 자기를 곤란에 빠뜨렸다 그래가지고 시진핑 주석이 굉장히 좀 기분이 나빴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 간의 감정이 안 좋아요. 시진핑 예. 주석과 김정은 제1위원장 간에. 정상 간의 관계가 별로 좋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밑에 사람들도 좀 아무래도 어색하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사이가 좋았던 사람들도 최고 수뇌부가 사이가 안 좋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지금 한중 관계는 좋은데 북중 관계가 나빴었는데 이번에 어떻든 유인산이가 감에 따라서 관계가 상당히 복원이 되는 것이 아닌가. 물론 완전한 의미에서 복원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복원이 상당히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되고 예. 사실 우리 한미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약간 뭐 어떤 문제로 틀어졌다가 다시 좋아지는 그런 상황 못지않게 북중 간에도 사실상은 혈맹 관계입니다. 한미 관계 못지않게. 그렇기 예. 때문에 약간 기분이 나쁘더라도 결국 둘이는 떨어질 수 없는 순치 관계, 혈맹 관계다.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새로운 북중 관계 시대가 도래가 되는 것이 아닌가. 더군다나 김정은 제1위원장은 자기가 등장한 지 벌써 5년이 됐어요. 후계자로 책봉된 지가. 예. 그렇다 한다면 이제 어느 정도 좀 경험을 쌓는다든가 나름대로 정치를 어떻게 하는가, 국제 정치를 어떻게 하는가 그런 것을 좀 많이 습득을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한다면 이제는 중국과의 관계가 중요한 거고 중국이 없이는 사실은 또 북한이 살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북중 관계가 새로운 시대로 접어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런데 북한 입장에서는 이번에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더라도 뭐 후로 미룬다거나 아니면 체면 치레 정도를 할 수 있는 방식을 택하지는 않을까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사실 이제 북한이 대외적으로 쓸 수 있는 카드가 많지가 않습니다. 예. 그리고 군사력이거든요. 자기들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방어하는 수단은 핵무기를 비롯해서 대량 살상 무기를 가지고 이제 강대국과 딜을 하는 것, 거래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 이번 10월 10일 날 장거리 미사일을 쏘지 않는다고 그래서 앞으로 영원히 안 쏠 건가? 그건 아닐 겁니다. 북한은 계속 지금 몰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자기들만의 독특한 그런 체제를 유지하고 있어요, 북한은. 세계 어느 곳에서도 실험하지 않는 그런 독특한 사회주의를 실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나라도 사실 좋아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만의 그런 독특한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뭔가 큰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런 강박관념에 쌓여 있어요. 따라서 핵실험을 계속할 가능성이 있고 장거리 로켓을 계속 경량화, 소량화 해서 상대방을 위협하는 그런 수단들을 가지려고 한단 말씀이죠. 그렇기 예. 때문에 앞으로 언제든지 그걸 실험할 가능성은 있다고 보는데 다만 주변 상황이 북한을 어느 정도로 압박을 하느냐. 지금처럼 계속 압박을 해서 코너로 소위 또 구석으로 몰아세워서 더 이상 그 사람들이 살 수 없도록 만든다고 한다면 북한은 전통적으로 그걸 돌파하는 방식에 있어서 대화도 하지만 예. 강한 무력으로 그러한 이 포위망을 뚫고 나가는 그런 행동을 보여왔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언제든지 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10월 10일에 만약에 장거리 미사일을 쏘지 않으면 이산가족 상봉이라던가 향후 남북 관계는 조금 개선될 여지가 있는 겁니까? 그렇죠. 현재로서는 이산가족 상봉은 잘 될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러니까 10월 10일 날 특별한 일이 발생하지 않는 한은 10월 20일부터 26일까지로 예정되어 있는 20자 이산가족 상봉이죠. 그건 될 것 같습니다. 또 오늘
우리가 이미 보냈던 250명의 명단과 북한이 예. 우리에게 보냈던 200명의 명단에 대한 확인 작업을 하고 서로 상대방에게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별일 없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은 다 된 것 같은데 갑작스럽게 안 된 적이 또 있었어요. 네, 나흘 전인가 사흘 전에 취소한 적도 그렇습니다. 있었죠. 예, 갑작스럽게도 안 된 적이 있었기 예. 때문에 마지막까지 마음을 놓을 수는 없습니다만은 북한이 지금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상당히 공을 들이고 있어요. 왜냐하면 중국이 이제 중요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아요, 경제적으로. 예. 한 90% 정도 돼요. 그러면 이건 북한이 그동안에 얘기했던 주체, 자주, 그것과 어긋납니다. 어떤 특정한 국가에 너무 많은 의존을 한다고 하는 것은 자주성을 상실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입장에서는 경제의 다변화, 그러니까 남한, 미국, 일본, 러시아, 뭐 유럽, 동남아 이런 좀 다방면적으로 경제를 하고 싶은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또 남한이거든요. 그래서 남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8월 25일 날 합의도 나왔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일이 없으면 이산가족 상봉을 저는 추진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예, 결국 남측에 원하는 건 경제적인 교류이고 그를 위해서 이산가족 상봉도 좀 순탄하게 할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남북 관계를 좀 잘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다는 예. 거죠. 비록 그 박근혜 대통령이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북한을 예. 좀 압박을 해달라 이렇게 지금 이제 포위 외교 내지는 봉쇄 외교를 하고는 있지만 그래서 간간히 나 기분 나쁘다. 예. 왜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우리를 압박하느냐 그런 얘기는 또 해요. 그렇지만 완전히 판은 깨지 않는 상황으로 지금 아직까지는 그런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남북 정상 간의 관계가 어떤지가 또 관심인데요. 유엔 총회에서 그 기조연설을 할 때 박근혜 대통령 연설을 두고 북측에서 흡수통일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상당히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는데 정작이 그 양국의 그 당사자 간의 관계는 별로 그렇게 원활하지 않은 것 같다. 이런 추측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북한에서 박근혜 정부를 보는 거는 이제 두 가지 눈입니다. 예. 하나는 박근혜 정부도 언젠가는지는 모르지만 남북관계를 개선할 생각은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2002년 5월에 박근혜 대통령이 당시는 대통령이 아니지만 예. 방문해서 당시 김정일 위원장을 만났어요. 그래서 선대에서 하고자 했던 통일의 꿈을 이루어보자 후대가 그렇게 약속을 했거든요. 그래서 북한도 기대를 한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굉장히 또 완고하거든요. 그래서 비정상화를 정상화시키겠다. 예. 그래서 핵도 포기하라. 뭐 무슨 경제 발전과 핵무력 건설 이거 병진 정책 안 된다. 그래서 개혁 개방으로 나와라. 그럼 우리가 도와주겠다. 이런 식으로 또 얘기하고 다닌단 말씀이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믿음이 가지만 또 한편으로는 의심이 가는 그러한 생각을 북한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갖고 있는 것 같고 유엔에 가서 한 연설에 대해서도 북한이 내심으로는 기분이 나쁘죠. 이거 예. 흡수통일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자기들을 포위해서 압박을 해서 결국은 제도적 통일이라고 합니다. 북한은. 예.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식 통일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의심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했단 말씀이죠. 뭐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박근혜 대통령이 어떻게 해서든지 북한을 돕겠다는 물론 그것은 민생 차원 내지는 아주 그 취약계층들 그 유아원이라든가 이런 이제 못 먹고 사는 계층에 대한 도움을 주겠다는 얘기를 또 계속 하고 그렇기 때문에 좀 헷갈릴 것 같아요. 북한 입장에서는. 예. 그렇기는 하지만은 일단은 계속 두고 보고 언젠가는 박근혜 대통령과의 관계가 개선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산가족 상봉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역사적으로 보면 이산가족 상봉은 북한이 그냥 쓰는 카드가 아니에요. 예. 비료나 식량을 받고 이산가족 상봉을 해주는 그런 카드거든요. 근데 사실 지금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는 전혀 지금 대가를 요구하지 않고 있어요. 그건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기조가 잘 가서 남북 관계가 잘 풀렸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하는 그런 외교라고 하는 것이 조금은 제가 볼 때는 위험하다는 생각도 있어요. 북한을 계속 몰거든요. 예, 강대국들을 동원해서 몰아가는 예. 그런 형국이기 때문에 언젠가 그것을 북한이 터트리는 예. 그걸 터트리고 나오는 이런 순간이 온다면 남북 관계는 예측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예. 박근혜 대통령께서 조금 더 전향적인 대북 정책, 오이사 조치라든가 금관산 관광 재개 문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풀 수 있는 당국 간 회담을 빨리 재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어떻게 보면 전술이라던가 이런 외교적 철학 같은 게 부족하다 이런 지적을 박근혜 정부가 많이 받아왔는데 그 부분에서는 지금 그럼 좀 아쉬운 점이 많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철학으로 얘기하자면 사실 예. 김대중 대통령이 제일 정확한 철학을 갖고 있었다 그렇게 평가를 받지 않습니까? 근데 예. 뭐 박근혜 대통령도 뭐 통일 대박론도 얘기를 했고 통일이 좋은 거다. 남북 간이 다 잘 사는 길이다. 그런 그 얘기는 했기 때문에 철학이 전혀 없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예. 이제 말만 많이 하고 실행은 없다. 그런 비판은 받습니다. 예. 뭐 장밋빛 그런 청사진은 많이 내놓지 않습니까? 통일이 되면 뭐가 좋고 그런 얘기는 많이 하는데 실제로 액션이 없다 이거죠. 그럼 실제로 하려면 교류 협력을 해야 되고 경제 협력을 해야 되고 뭐 개성공단도 좀 키워야 되고 예. 뭐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은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그 실천을 안 한단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좀 비난을 받는 그런 면들이 지금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시간이 많지 안 남았기 때문에 올해 안에 정말 어떤 획기적인 남북관계 개선이 없이는 내년으로 들어가면 더 하기 힘들거든요. 예. 실현하기 따라서 금년 내에 어떤 그 철학 부재라고 하는 그런 비난을 받지 않을 그런 좋은 실천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합니다. 예, 이번 달이 본격적인 외교 시즌에 돌입하는 첫 출발점인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철학도 찾고 실리도 찾는 그런 외교적인 전술을 볼 수 그렇죠. 있으면 뭐 좋겠습니다. 전적으로 우리가 예. 뭐 유리한 국면입니다.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것을 왜 활용을 안 하는지 이해가 잘 안 갑니다만 물론 국내적인 정치도 골치 아프니까 그러겠습니다만은 어떻든 남북관계라고 하는 것은 그런 초당파적인 그 초이념적인 그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통일은. 그래서 빨리 통일 문제에 올인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오늘은 기타를 만들던 콜트콜텍 노동자들이 3,169일째 복직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날입니다. 9년째 투쟁을 이어오면서 부당해고라는 것을 밝혔지만 경영진의 미온적 태도로 인해 복직은 아직까지 요원한 상태입니다. 김무성 대표는 얼마 전 여기에 기름을 부었죠. 콜트콜텍 해직 노동자들을 강성노조로 규정하고 국민소득 3만 불의 장애물로 표현했습니다. 결국 노동자들이 항의의 뜻으로 단식을 시작했습니다. 박다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방종훈 콜트 지회장이 무기한 단식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방 지회장은 김무성 대표가 콜트콜텍 노조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콜트콜텍이 강성노조기 때문에 건신한 회사가 문을 닫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말이라고 합니까? 이 발언에 대해서 분노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가 된 건 지난달 3일 당 최고위원회에서 나온 김 대표의 발언입니다. 기업이 어려울 때 고통을 분담하기는커녕 강경한 노조가 제밥그릇 늘리기에만 몰두할 결과 회사가 아예 문을 아주 건실한 회사가 아예 문을 닫은 사례가 많습니다. 콜트악기, 콜텍 이런 회사들은 모두 이익을 많이 내던 회사인데 강경한 노조 때문에 문을 아예 닫아버렸습니다. 콜트콜텍의 노동자들은 회사가 문을 닫게 된 건 노동자의 탓이 아니라며 억울함을 항변합니다. 대법원도 이미 2012년 사측이 정리해고가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올바르게 현장으로 돌아가겠다고 숨없이 많은 날들을 길거리에서 보낸 노동자들을 김무성 대표는 마치 자신들의 밥그릇을 눌리기 위한 그러한 아주 몹쓸 노동자들로 폄하했습니다. 콜트콜텍의 노동자들은 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김무성 대표와 새누리당은 3,000일이 넘게 거리에서 싸우고 있는 콜트콜텍 기타 노동자들의 부당해고 문제가
사회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사회적 협의기구 설치 등 국회 차원의 대책 마련을 위한 대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라. 한편 김 대표의 노조 저격 발언은 최근 들어 거세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2일엔 국회 연설을 끝내고 기자들과 만나 강성노조 때문에 국민소득이 3만 불을 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쇠파이프 발언 일주일 뒤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화학섬유연맹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김 대표를 고발하고 나섰습니다. 일단 당 차원에서 노동계약을 밀어붙이면서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하나의 정치적 계산이 깔린 행위라고 보고 있고요. 노동조합이 열악한 노동 조건과 잘못된 처우에 대해서 개선을 요구하고 투쟁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도 용인된 권리이고 한국에서도 헌법적 권리에 해당합니다. 김무성 대표는 지난달 민주노총의 총파업을 두고 전면전을 벌이는 듯한 발언도 쏟아냈습니다. 지난달 24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대표는 민주노총이 자신들의 이익만 앞세우고 있다며 귀족 강성노조의 사조직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TV 뉴스 박다솔입니다. 이 씨는 비정규직 직원이었고 발견 당시 구명조끼를 입고 있지 않았습니다. 지난 추석 연휴를 기점으로 뉴스K의 대대적인 개편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조만간 새로운 뉴스K의 방향에 대해서 정리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내일도 진실한 뉴스로 찾아뵙겠습니다.